자명종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팀장의 얼굴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침대 옆 탁자 위로 손을 뻗어 자명종 시계를 집어들었다. 군대 기상 나팔이 자명종 소리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시계를 눈앞에 가까이 가져와 보았다. 안경을 쓰지 않은 탓에 시침과 분침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에 힘을 주었다. 오전 6시 30분에서 31분으로 분침이 움직였다. 하루 중 1분이란 시간을 벌써 허비했다는 사실에 짜증이 나면서도 당장 일어나 움직이기는 너무나 싫었다. 몸 여기저기에 만근짜리 추라도 달려있는 것 같았다. 특히 간밤에 꿨던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그런지 더욱더 움직이기가 싫었다. 정확하게 어떤 꿈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팀장과 관련이 있는 건 틀림없었다. 미친 개라 불리는 그와 아침부터 대면해야 한다는 현실을 떠올리자 이 자리에서 벗어나기가 죽기보다 싫었다. 하지만 나는 겨우 손가락을 움직여 자명종을 끈 뒤 이불을 벽 쪽으로 돌돌 말아놓은 다음 상체를 일으켰다.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축으로 몸 전체를 돌리고 나서 바닥에 발을 디뎠다. 가스비를 아끼느라 보일러를 틀지 않아서 방바닥이 꽤 차가웠다. 아직 본격적으로 겨울이 되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떻게 또 올해를 넘기나 걱정하면서 엉덩이를 떼고 무릎을 폈다. 탁자 위에 시계를 올려놓은 다음 그 옆에 있는 안경을 집어들었다. 렌즈를 닦지 않아 손때가 묻어있긴 했어도 쓰는데 불편함은 없었다. 약간 시야가 흐릿할 뿐 눈앞에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늘어지게 하품을 하고 나서 기지개를 켰다. 식빵을 구워 토스트라도 한 입 먹고 나가려면 이제부터 빨리 움직여야 했다. 빈속으로 출근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하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식빵을 항상 넣어두는 칸엔 어이없게도 봉지만 남아있었다. 언제 다 먹었는지 떠올려 보았다. 어제 아침엔 컵라면으로 속을 달랬으니까 아마도 그저께 다 먹은 모양이었다. 사다 놓는 걸 깜빡 잊은 나 자신을 탓하며 아래 칸으로 시선을 옮겼다. 우유나 한 잔 마시려고 아래 칸에 있는 걸 집어들었는데 생각보다 가벼웠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우유팩을 입으로 가져와 기울였다. 한 모금도 안 되는 우유가 쪼르륵 흘러나왔다. 입을 쩝쩝거리며 텅 빈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났다. 빈속을 채우려면 뭐라도 먹어야 하는데 휴대폰에선 7시임을 알리는 알람 소리가 들려왔다. 배는 고픈데 뭐하나 변변히 해먹을 음식도 시간도 없었다. 7시가 지나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빨리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이를 닦은 뒤 머리를 감았다. 부서진 드라이어 대신 선풍기로 머리를 말린 뒤 옷을 꺼내 침대에 올려놓았다. 어제 입었던 겉옷과 와이셔츠는 그대로 입어도 무리가 없어 보였다. 선풍기를 끄고 나서 옷을 챙겨 입었다. 바지와 와이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데 손때가 묻은 안경 탓인지 넥타이 끄트머리에서 실 같은 게 반짝하고 빛났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손으로 그 부분을 털어냈다. 끈적거리는 무언가가 손날에 묻었다. 눈살을 찌푸린 채 휴지를 찾으려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탁자 위 시계가 먼저 눈에 띄었다. 7시 24분. 서둘러야 했다. 얼른 머리를 빗고 나서 양말을 신고 윗옷을 입은 뒤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방에서 나와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었다.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온 후 주머니에 들어있는 열쇠를 꺼냈다. 문을 잠그고 나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잔뜩 껴있었다. 늦가을에 비라도 내릴 태세에 나는 우산을 챙길까 하다가 그냥 버스 정류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큰 길로 나가는 골목길에서 막 벗어나려고 하는데 전세방 집주인이 운동복 차림으로 다가왔다. 흐린 데다가 상당히 싸늘하기도 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팔자 좋게 땀을 흘리고 있었다. 목에 걸어놓은 수건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그가 출근하는 길이냐고 물었다.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고 대답한 뒤 서둘러 걸음을 옮기려는데 그가 또다시 앞을 막아섰다. 무슨 일 때문이냐고 묻자 이번에 딱 한 번 밀린 전기세를 들먹였다. 아침부터 인상을 써봐야 내 기분만 상할 뿐이었다. 최대한 자세를 낮춰 곧 넣을 거라고 대답하자 쯧쯧 혀를 차며 옆으로 비켜섰다. 시간을 많이 빼앗기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기며 서둘러 걸어가려는데 그가 묵직한 손을 들어 내 어깨를 붙잡더니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고 충고 아닌 충고를 했다. 그가 어깨를 붙잡았던 부분에 손 모양의 물기가 남아있었다. 큰 길로 나가면서 그 부분을 손으로 털어냈다. 아까 손날에 묻었던 것 때문인지 잘 털리지가 않았다. 오히려 끈적거리는 느낌만 더 심해질 뿐이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도 끈적거리는 느낌이 없어지지 않아 기분이 꺼림칙했다. 버스를 타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에 합류하면서도 여전히 꺼림칙한 기분이었다. 손수건은 고사하고 휴지 한 장만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졌을 때 버스가 도착했다. 상당히 질서정연하게 서 있던 줄이 약간 흐트러지면서 새치기를 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여기서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뒤로 밀려나기 십상이었다. 끈적거리는 느낌과 휴지는 제쳐두고 일단 자리를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신을 바짝 차렸다. 서둘러 뒷사람을 따라 버스에 올라탔다. 교통카드로 차비를 계산한 뒤 버스 안으로 들어갔다. 버스 안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그들이 내뿜는 열기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기사가 운전대를 돌리는 대로 이리 쏠렸다가 저리 쏠리길 수차례 반복했다. 그 사이에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내리기가 무섭게 또다시 빈 공간을 채웠다.
한강을 건너서 내가 내려야 할 정거장에 도착할 때까지도 버스는 10,000원살이었다. 배를 누르고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문 앞으로 겨우 걸어간 뒤 교통카드가 든 지갑을 기계에 다시 대고 나서야 버스에서 내릴 수 있었다. 열기로 후끈거렸던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자 땀이 식으면서 찬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를 포함해서 몇몇 사람들이 더 내린 후에 버스는 다음 행선지로 달려갔다. 건널목으로 걸어가면서 버스가 가고 난 뒤에 도로를 보았다. 스포츠카가 쏜살같이 달리다가 빨간불에 걸려 급정거를 했다. 건널목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스포츠카에 쏠렸다. 그 안에서 보란듯이 부르릉대고 있는 건 내 또래의 선글라스였다. 부모 잘 만난 덕에 강남클럽에서 밤새 술 마시고 놀다가 남들은 출근하는 시간에 퇴근하는 부류를 보고 있노라면 오로지 기댈 건 로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란불로 바뀌어 길을 건너면서 이번 주엔 번호를 어떻게 찍어볼까 고민하던 참이었다. 어딘가에서 경적이 울리는가 싶더니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깜짝 놀라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건널목 정지선 바로 앞에 팀장의 차가 서 있었다.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민 그가 나를 보며 인상을 썼다. 가만히 있어도 이마에 굵은 주름이 잡히는 얼굴이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불독 같은 얼굴에 하고 싶은 얘기가 전부 담겨 있었다. 어서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걸 깨닫고 나서 뛰다시피 걸어가 회사 건물에 들어선 다음 나는 막 올라가려던 엘리베이터를 겨우 잡았다. 몇몇 사람들의 눈총을 느끼며 안으로 들어갔다. 올라가고자 하는 층수를 누르고 한숨을 돌렸다. 입도 뻥끗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나는 팀장과 마주쳤던 순간을 어떤 식으로 넘길까 모색해보았다. 특별히 출근 시간에 늦은 것도 아니기에 별다른 지적사항이 나올 리는 없었다. 아마도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회사 앞 건널목에서 나를 봤다는 식의 농담으로나 쓰일게 틀림없다고 지레짐작해보았다. 그 정도 농담으로 끝난다면 대충 넘어갈 만하다고 여기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팀장이 나보다 먼저 도착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며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경첩이 뻑뻑해졌는지 날카로운 소음이 났다. 자리에 앉아있던 시선들이 일제히 나에게 집중되었다. 그 시선들의 중심에 팀장의 매서운 눈빛도 있었다. 어떻게 나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었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팀장은 내가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지금이 몇 시냐고 다그쳐 물었다. 문을 닫고 나서 벽에 걸려있는 시계로 고개를 돌리자 그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걸 몰랐느냐고 연이어 물었다. 알고 있었다고 말하며 나는 10분 일찍 도착했음을 증명해주는 시계를 계속 흘끔거렸다. 내 시선을 눈치챈 그가 드디어 시계를 보았다. 자리엔 아직 출근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다. 나는 적당한 시간에 맞춰 사무실에 도착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내 생각을 눈치 빠른 팀장이 모를 리 없었다. 그는 나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나서 목을 가다듬었다. 일장연설을 늘어놓으려는 것이었다. 눈살을 찌푸리는 다른 직원들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나도 저런 표정이겠지 생각하며 고개를 숙였다. 또 다른 지각생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차갑게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팀장의 일장연설이 시작되었다.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자기가 알아서 평상시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요지의 일장연설을. 팀장은 자신의 경험담을 서두로 꺼낸 다음 요즘 신입사원들의 안일한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것으로 나머지 내용을 채워나갔다. 일장연설을 하는 도중에 2명이 더 들어왔다. 입가에 개거품까지 물며 열을 내는 팀장의 입에서 구슬만한 침이 튀어나오는 게 눈에 띄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팀장이 앉아있는 데까진 거리가 있었다. 상식적으로 여기까지 침이 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말하는 동안 내 손으로 침이 날아와 자꾸 묻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한 방울 두 방울 묻기 시작한 침이 연설을 마무리 지을 때쯤에는 손을 축축하게 만들 정도로 튄 것처럼 느껴졌다. 바지에 그냥 닦아내고 싶지만 그런 행동을 보이면 또 괜한 트집을 잡아 연설이 더 길어질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손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나는 팀장의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살짝 숙여서 손을 살펴보았다. 정말로 팀장의 침이 튀었던 것인지 손이 물기로 번지르르 했다. 너무나 찜찜한 나머지 손을 흔들어 물기라도 털어내려고 하는데 팀장이 내 이름을 불렀다. 순간 긴장하여 나는 군대에 갓 들어간 신병처럼 부동자세를 취하며 대답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가 휴게실에 같이 좀 가자고 말하더니 다른 직원들에겐 어서 일하라며 소리를 질렀다. 지각생들이 모두 자리로 돌아간 걸 확인한 다음 팀장이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앞서 걸어갔다. 나는 주인을 따라 졸졸 쫓아가는 개처럼 걸음을 옮겼다. 휴게실로 가는 복도에서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그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었다. 찜찜한 기분이 접착제로 붙여놓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흡연실로도 사용하고 있는 휴게실은 벌써부터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투명한 유리문을 열자 담배를 피우는 나조차도 선뜻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로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팀장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성큼성큼 들어가더니 자판기에서 커피 2잔을 뽑았다. 그 사이에 나는 팀장이 자리 잡은 맞은편으로 걸어갔다. 커피를 건네주며 그가 앉으라고 말했다.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일회용 컵을 받고 나서 자리에 앉았다. 정해진 순서인 양 그가 담배를 권했다.
역한 냄새가 코끝에서 가시지 않지만 거절하기도 뭐해서 담배를 받았다. 라이터를 꺼내 손수 불까지 붙여준 뒤 팀장도 담배를 물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리도 뜸을 들이나 싶어 가슴이 답답해지려고 하는데 그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고 나서 입을 열었다. 오늘 꼭 해줘야 할 일이 있다며 무슨 군사작전이라도 내리는 것 마냥 진지하게 본론을 꺼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얼마 전에 내가 제출한 제품 디자인을 상부에서 괜찮게 본 모양이었다. 이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호응도 조사를 해야겠다는 윗대가리의 말씀에 팀장이 그것까지 자기 팀이 알아서 하겠노라고 말해서 덜컥 일을 떠맡게 된 상황이었다. 보통 이런 조사는 마케팅 부서에서 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왜 일을 크게 벌이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알면서도 도통 이해해주기가 싫었다. 날씨는 추워지는데 하루 종일 외근을 해야 하는 일이라서 팀장도 일을 맡아놓고 후회하는 눈치였다. 상부에 잘 보이려는 과욕을 부렸다가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직접 디자인한 나에게 일을 떠넘기면 되겠다 싶어서 불러낸 상황이었다. 어디를 들러서 어떤 식으로 질문해야 하는지 자기가 다 짜놨다고 말하며 팀장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30대 중반에 벌써 머리가 반쯤 벗겨져 있었다. 굵게 잡힌 주름이 춤을 추듯 꿈틀거렸다. 당연히 해줄 거라 믿는다고 말하는 그의 얼굴을 보니 간밤에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 꿈에서 나는 거미를 밟아 죽이고 있었다. 사방 어디에서고 나타나는 거미들은 모두 똑같이 생겼었다. 거미의 몸통에 팀장이 얼굴을 하고 있는 흉측한 모습이었다. 나를 향해 슬금슬금 다가오는 그것들의 움직임을 집중해서 보았다. 그것들은 절대 빨리 움직이지 않았다. 자기들 딴엔 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신중히 움직인다고 믿는 것 같았지만 천만의 말씀. 모든 움직임이 훤히 내려다 보였다. 나로선 그것들의 신중한 움직임이 우스울 따름이었다. 그렇게 신중을 기해 나에게 다가온 거미를 보며 슬그머니 다리를 들었다. 이마가 훤한 팀장의 얼굴이 나를 올려다보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다. 가차없이 거미를 밟아 죽였다. 발바닥 밑으로 검붉은 피가 확 퍼졌다. 속이 다 후련해지는 걸 느끼며 옆으로 시선을 돌렸다. 또 다른 거미가 신중한 움직임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앞과 뒤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것들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공격을 감행했다. 불그스름한 자국이 순식간에 3개나 생겨났다. 나는 발바닥을 볼 수 있도록 다리를 들었다. 그것들의 잔해가 끈적끈적하게 묻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손으로 털어냈다. 거미는 이제 보이지 않았다. 긴장이 팍 풀리는 순간 손에서 작은 통증이 느껴졌다. 간지럽기도 한 것 같아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를 긁적거렸다. 이상하게도 긁으면 긁을수록 통증은 더 심해졌다. 오만 인상을 쓰며 손을 들어보았다. 물기가 묻은 듯 번지르르해진 손을 눈앞에 가져와 자세히 살펴보았다.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놀랍게도 그것은 거미줄이었다. 손의 모양에 따라 칭칭 휘감겨져 있었다. 언제 누가 나의 손에 이런 짓을 해놨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저 화가 날 뿐이었다. 거미줄을 뜯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옆에서 귀청을 찢을 듯한 괴성이 들려왔다. 심상치 않은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어느덧 현실로 돌아온 나의 눈으로 팀장의 주름 잡힌 이마가 보였다. 잘 마치고 오라며 손을 내미는 게 아무래도 악수를 하자는 의미인 것 같았다. 손을 뻗어 팀장과 악수를 했다. 해놓고 보니 거미줄로 칭칭 휘감겨져 있는 오른손이었다. 괜히 악수를 했나 싶어 팀장의 눈치를 살폈다. 이게 뭐냐고 한마디 잔소리를 할 법도 한데 팀장은 내 손을 잡고 흔들며 대신 수고 좀 해달라고 말하기만 했다. 간밤에 꾼 꿈 때문에 내가 환영을 본 모양이었다. 그러면 그렇지 내 손에 거미줄 따위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복도로 나갔다. 팀장에게 인사를 건넨 뒤 사무실로 돌아갔다. 언제 가져다 놨는지 책상 위에 설문지가 쌓여 있었다. 서류 가방에 필요한 걸 챙겼다. 어금니를 질끈 물고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나서인지 엘리베이터 안은 텅 비어 있었다. 1층 버튼을 누르고 나서 두 손을 앞으로 나란히 뻗어보았다.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확인해 보려는 것이었다. 그런 게 있을 리 없는데 뭐 하는 짓인가 싶어 실소가 터져나오는가 싶더니 이내 허탈한 웃음으로 바뀌었다. 예상과 달리 반짝이는 무언가가 오른손을 칭칭 휘감고 있었다. 안경을 닦지 않아서 이렇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안경 닦는 천을 꺼내 렌즈에 묻은 손때를 정성스럽게 닦은 다음 다시 안경을 쓰고 나서 손을 보았다. 아까보다 선명하게 거미줄이 보였다. 손을 칭칭 휘감으며 손목까지 올라온 거미줄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소매를 걷어보았다. 팔뚝까지 스멀스멀 올라온 거미줄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아까 휴게실에서 팀장은 이런 내 상태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그렇다면 이게 나에게만 보이는 환영이란 얘긴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드디어 미친 게 아닐까 싶었다. 웃기는 건 이 끈적거리는 느낌조차 별다른 거부감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적응이 되었다는 점이었다. 이대로 온몸이 거미줄로 칭칭 휘감긴다 해도 먹고 살아야 할 일이 우선이었다. 1층에 도착해서 밖으로 빠져나온 나는 팀장이 준 서류를 보며 첫 번째로 가야 할 곳을 확인했다. 시간과 거리를 따져봤을 때 문화센터에 먼저 가야 할 것 같았다.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다.
올라탄 뒤 영수 처리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 일로 이동하는데 내 돈을 쓸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빠른 속도로 달려가 문화센터에 도착한 나는 서둘러 약속된 강의실로 올라갔다. 노래를 가르치던 중년의 아줌마, 아니 노래 선생님은 사전 연락이 돼 있었던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의자에 앉아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아줌마와 할머니들, 아니 노래를 배우러 온 학생들은 젊은 총각이 들어왔다며 짓궂게 미소를 지었다. 화장품과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는 강의실에서 약간의 현기증을 느끼며 나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제일 앞줄에 앉아있는 아줌마들이 당황한 것 같다며 까르르 웃어댔다. 막내 이모 뻘쯤 돼 보이는 그녀들에게 먼저 설문지를 나눠주었다. 제발 그놈의 입 좀 닥치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 말하지는 못했다. 마음속으로 참을 인을 쓰며 설문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둘째 열의 세 번째 줄에 앉아있던 아줌마, 아니 할머니라고 부르는 게 더 어울릴 듯한 여자가 갑자기 내 손을 덥석 붙잡았다. 손을 만지작거리며 자기 아들 같다고 말하는 여자의 새치름한 눈빛이 꼭 먹이를 눈앞에 둔 고양이 같았다. 붙잡힌 왼손은 거미줄로 휘감긴 오른손과 달리 깨끗했다. 그런 왼손에 여자의 눈빛이 닿자 반짝거리며 거미줄이 휘감기기 시작했다. 당황한 나는 설문지를 책상 위에 던져놓듯 올려놓은 뒤 여자가 기분 나쁘지 않게 손을 빼내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 그럴수록 주위에 있는 아줌마와 할머니들의 웃음소리는 자꾸만 커졌다. 모두가 팀장을 대신한 거미로 변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았다. 겨우 손을 빼냈을 땐 웃음소리가 정점에 달해 있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걸 핑계 삼아 설문지를 빠르게 나눠주고 나서 10분을 기다렸다. 볼펜이 종이에 닿으면서 미끄러지는 게 보인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거미로 변한 아줌마와 할머니들의 눈빛 공격은 설문지를 작성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30년을 살면서 군대 훈련병 시절보다 더 긴 10분을 견뎌내야 했다. 다시 모인 설문지를 정리하며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인사하려고 허리를 숙이자 누군가가 노래나 한 곡 불러보라며 박수를 쳐댔다. 바이러스가 퍼지듯 순식간에 박수 소리가 커지는 걸 들으면서 나는 난감해지기보다 쌓이고 쌓인 분노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 되고 말았다. 낌새를 눈치챈 노래 선생이 바쁘신 분이라며 상황을 수습하지 않았다면 암울해질 내 미래와 상관없이 분노가 마음껏 폭발했을지도 몰랐다. 설문지를 서류 가방에 쑤셔 넣으며 밖으로 나왔다. 다른 사람의 기분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 즐거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나를 갖고 놀았던 거미들이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차라리 돼지 멱다는 소리가 낫겠다 생각하며 머리끝까지 올라왔던 분노를 애써 끄집어내렸다. 다음에 가야 할 장소를 확인해 보았다. 여기서 택시로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오후 2시까지 도착해야 했다. 12시 56분이 막 지나고 있었다. 아침을 굶은 탓에 텅 빈 속이 꼬르륵거렸다. 여유 부릴 정도는 아니지만 식사는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문화센터 앞에는 식당이 많았다. 빠르게 둘러보고 있는데 길 건너 중국집이 시야에 들어왔다. 뭘 먹을까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가장 빨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중국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서둘러 길을 건너 안으로 들어갔다. 5개가 놓여있는 테이블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다. 대신 철가방과 종업원이 번갈아가며 분주하게 주문 전화를 받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이었다. 나는 주방을 등진 채 바깥이 내다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2명 중 1명이 철가방을 들고 나가자 나머지 1명이 주문을 받으러 다가왔다. 묻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장면 한 그릇을 시키자 그는 뭐라고 대꾸도 없이 주방을 향해 홀에 짜장 하나라고 외쳤다. 잔뜩 흐리고 쌀쌀해진 날씨에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고 다녔다. 이 시간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저리도 바쁘게 움직이는 것일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길 건너편 문화센터에서 한 무리의 여자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아까 그 강의실에서 봤던 아줌마와 할머니들이었다. 언뜻 분위기를 보아하니 식사나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았다. 제발 이쪽으로 건너오지 말라는 간절한 바람이 통했는지 그녀들은 문화센터 옆으로 발길을 돌렸다. 헛웃음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는데 자장면이 내 앞에 놓였다. 종업원은 이번에도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나무젓가락을 쪼개서 능숙하게 자장과 면을 비빈 뒤 서둘러 자장면을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내 입맛에 비하면 짠 편에 속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져가며 먹을 상황이 아니었다. 평상시에 맛보기 힘든 산의 진미를 먹는 것도 아니고 그저 움직이기 위해서 음식을 꾸역꾸역 몸속에 집어넣고 있을 뿐이었다. 이제 겨우 문화센터 한 곳에 들러 임무를 마쳤다. 앞으로 들러야 할 곳이 4군데나 남아있었다. 서둘러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진공청소기처럼 면발을 빨아들였다. 아무 생각 없이 턱을 움직이고 있는데 딱딱한 무언가가 먹는 걸 방해했다. 쌀밥을 먹을 때 겪게 되는 돌멩이보다는 덜 딱딱하지만 밀가루를 빚어 기계로 뽑아낸 면발의 느낌도 아니었기에 기분이 확 상했다. 갑자기 나타난 이물질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혀를 움직여 그것만 골라냈다. 자장면은 삼키고 이물질만 손바닥 위에 뱉었다. 초록색 물건이었다. 손가락으로 만져서 촉감을 느껴보았다. 초록색 플라스틱 재질의 한쪽 면이 까끌까끌한 물건이 무엇일까 골똘히 생각해보았다. 음식에 들어갔다면 주방에서 사용하는 물건일 가능성이 매우 컸다. 손바닥 위를 뚫어져라 내려다보았다.
한쪽 면이 까끌까끌한 수세미가 눈앞에 그려졌다. 이미 뱃속으로 들어간 면발이 빳빳하게 일어서는 것 같았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음식을 조리했기에 부서진 수세미 조각이 자장면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상상하기도 싫었다. 시간을 지체하기엔 조금 모자랐지만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는 정의감에 불타 종업원을 부르려고 몸을 움찔댔다. 위도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일단 전화를 받고 나서 해결하자는 생각에 서둘러 휴대폰을 꺼냈다. 발신자가 누군지 확인하지도 않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누구냐는 물음에 팀장이 자신임을 밝혔다. 팀장이라는 사실에 휴대폰을 두 손으로 공손히 잡았다. 그는 굉장히 서두르는 목소리로 지금 어디에 있냐고 물었다. 나는 문화센터에서 몇 분 전에 나와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팀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다음 장소에 가야 할 시간이 30분 당겨졌다는 걸 이제야 알려주고 있었다. 어서 빨리 처먹고 움직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배꼽에서 뭔가가 길게 뽑아져 나왔다. 옷을 입고 있어서 당장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은 분명 거미줄이었다. 배꼽에서 나온 거미줄이 내 몸을 칭칭 휘감기 시작했다.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엉덩이를 들썩거리다가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배달을 나갔던 철가방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의심쩍은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몸을 휘감는 끈적거림보다 철가방의 시선이 더 불편했다. 참자고 다짐하며 자리에 앉았다. 철가방은 머리에 묻은 물기를 털어내며 종업원에게 비가 온다고 투덜댔다. 바깥을 내다보니 정말로 비가 오고 있었다. 사람들이 서둘러 우산을 꺼내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다음 장소로 빨리 이동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다. 가슴 쪽으로 올라온 거미줄은 어느새 와이셔츠 단추를 풀고 밖으로 삐져나왔다. 나는 목을 옥죄는 넥타이를 조금 풀면서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 팀장이 아직 전화를 끊지 않아서 통화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귀에 대보니 팀장은 아직도 자기 입장만을 내세운 억지 논리로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었다. 목을 휘감기 시작한 거미줄을 느끼며 나는 알았다고 빨리 가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배터리를 분리해서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쑤셔넣은 뒤 아까 그 수세미 조각을 찾아보았다. 급하게 전화를 받는 통에 어디에 떨어뜨렸는지 알 수가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당연히 없었다. 혹시 바닥에 떨어졌는지 살펴보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수세미 조각은 보이지 않고 발목을 칭칭 휘감는 거미줄이 먼저 눈에 띄었다. 이대로 온몸이 거미줄로 휘감긴 채 살아야 하는 것인지 덜컥 겁이 났다. 아무리 뜯어내도 다시 나와서 내 몸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 것 같았다. 한 발짝 내딛기도 힘들 정도로 거미줄은 내 몸 여기저기를 옥죄고 있었다. 이런 내 모습이 수상해 보였던 모양이었다. 내내 말 한마디 없었던 종업원이 직접 내 앞으로 걸어와 계산해달라며 손을 내밀었다. 이따위 쓰레기 같은 음식엔 돈을 낼 수 없다는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았다. 증거가 있어야 자신있게 내지를 텐데 그 어디에도 수세미 조각은 보이지 않았다. 낭패감에 휩싸여 고개를 숙였다. 종업원이 내민 손바닥 위로 거미줄이 퍼져나가는 게 보였다. 고개를 들어보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거미줄에 휘감겨 미라처럼 변한 종업원이 손을 내민 채 화를 내고 있었다. 목을 휘감고 턱으로 올라오는 거미줄을 느끼며 나는 지갑을 꺼내 순순히 계산을 해주었다. 조리를 다한 음식을 홀 쪽으로 내놓는 주방장도 그 음식이 담긴 그릇을 랩으로 단단히 싸는 철가방도 종업원처럼 미라로 변했다. 공포영화의 한 장면에 놓인 듯한 상황에 나는 서류 가방을 들고 얼른 밖으로 나갔다. 주룩주룩 내리던 비는 어느새 굵은 줄기로 변해 장대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가방을 들어서 머리라도 가려보려고 했지만 주위를 둘러보며 곧 그 생각을 접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가 있는 건물의 외벽도 거미줄로 칭칭 휘감겨져 있었다. 신기한 건 창문이 있는 부분은 그림자가 비쳐서 안쪽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는 거미줄에 발이 묶여서 사람들은 꼼짝도 하지 못했다. 어쩌다 거기서 벗어나게 된 사람들은 여지없이 또 다른 거미줄에 휘감겨 행동의 제약과 통제를 받고 있었다. 그렇게 건물에 갇혀있던 누군가가 어떻게든 거미줄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아등바등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거미줄은 더 심하게 출렁거렸다. 그 여파로 인해 한 구석에 몸을 숨기고 있던 거미가 움직이고야 말았다. 꿈에 나왔던 괴물과 똑같은 그림자를 가진 거미가 슬금슬금 그에게 다가갔다. 흉측한 거미의 움직임은 꿈에서 보았던 것처럼 느릿느릿했다. 그러나 꿈하고는 다르게 거리가 좁혀질수록 거미의 덩치는 점점 더 커졌다. 드디어 그 사람 앞까지 다가간 거미가 입을 크게 벌리더니 그를 한 입에 꿀꺽 삼켜 우적우적 씹어먹었다. 환영이었다. 현실이 아니라고 부정해보아도 내 몸을 휘감고 있는 거미줄의 끈적거림은 없어지지가 않았다.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거미줄이 몸통과 사지는 물론이고 턱과 코를 지나 안경을 쓴 눈 부위까지 휘감고 있었다. 어차피 다 같은 입장이라면 나만 혼자 나댈 필요가 없었다. 눈앞에 드러난 살풍경에도 나는 택시를 잡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미줄 때문인지 비 때문인지 흐릿하게 보이지만 어쨌든 택시가 오고 있었다. 장대비를 뚫고 달려온 택시가 내 앞에 멈춰섰다. 나와 같은 모습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기사에게 행선지를 말했다. 기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얼른 택시에 올라탔다.
거미줄에 휘감겨 있는 택시가 다음 행선지를 향해 달려갔다.